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미인대회에 참가한 여성이 대회 며칠 전에 갑자기 기이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도 같이 사라졌는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딸과 아내를 만난 사람이어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게 소녀의 아버지가 한 짓이라고 믿고 있을 때 반전이 생기면서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프랑스에서 아주 유명했고 그 당시 사회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모녀의 실종이 남편이자 아버지인 남자와 연관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게 바로 베니테스 모녀 실종 사건인데요. 오늘 저희와 같이 확인해 봅시다. 사건은 페르피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페르피난은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랑그록 루시용 지역과 피레네 오리엔탈의 수도이며 1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고대 도시입니다. 도시에는 고대 종교 건물과 고전 마을, 그리고 도시를 둘러싼 푸른 해안선이 있어 유럽에서 유명한 관광 명소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앨리슨 베니테스는 1994년 5월 프랑스 남부 몽펠리에에서 태어나 사건 당시 19살이었습니다. 앨리스는 부유한 가정에서 살았는데요. 그녀의 아버지 프란시스코 베니테스는 사건 당시 50살이며 스페인계 프랑스 군대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인 마리 조제 베니테스는 그 당시 53세이며 전업주부였습니다. 앨리스는 단장하기를 좋아해서 미용사를 꿈꿔왔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명량한 딸을 보물처럼 여기며 항상 딸을 아끼며 지지해줬습니다. 앨리스는 가끔 친구들과 배구를 하고 영화를 봤었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딸이 어디 나가고 싶어 할 때면 바로 하고 있는 일을 내려놓고 딸을 가고 싶은 곳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18살의 앨리스는 예쁜 미모를 가지고 있었고 미용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부모에게 미인 선발대회에 나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어릴 때부터 TV 속 스타가 되는 걸 꿈꿔왔기에 그녀의 부모는 딸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습니다. 앨리스는 그 대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최선을 다하기 위해 미용사 일을 과감히 그만두었습니다. 앨리스는 뛰어난 외모로 행사 주최 측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가장 인기 있는 대회 참가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참가한 미인대회는 미스 랑그록 루시용이라는 지역 행사였습니다. 랑그록 루시용은 프랑스 남부에 있는 오래된 지역으로 평소엔 프랑스 남부라고 불립니다. 미인 선발대회 상위 몇 명의 우승자는 지역 대표자로 미스 프랑스의 전국 대회에도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대회에 참석한 앨리스는 대회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녀는 여러 광고 촬영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스타 꿈은 점점 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년 후 19살의 앨리스는 미스 컴플런트 미인대회에서 2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새로운 미스 랑그록 루시용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앨리슨의 부모는 항상 딸의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앨리슨의 체중 조절과 몸매 유지를 도와줬으며 경기 전에 필요한 훈련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일가족은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며칠 앞두고 앨리슨이 기이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마리 조제도 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을까요? 시간을 2013년 7월 25일로 되돌려 봅시다. 2013년 7월 25일 목요일, 이른 아침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페르피냥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남자는 50살의 프란시스코인데 그는 딸과 아내와 연락이 두절된 지 11일이 되었는데도 도저히 사람을 찾지 못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된 거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서에 프란시스코의 옆에 서 있는 여자는 그의 의붓딸 리디아였습니다. 그녀는 프란시스코의 아내 마리 조제가 전 남편과 낳은 딸입니다. 리디아는 어머니가 11일 전 오후 5시 17분에 보낸 문자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문자 내용은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로 했어. 하지만 이게 나은 것 같아. 앨리슨과 함께 툴루즈로 갈 거야. 였습니다. 그 후 그녀는 다시 어머니와 연락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일주일 전 7월 17일에 앨리슨의 친구 알렉산드르는 이미 경찰서에 가 실종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앨리슨이 7월 14일 아침에 집을 떠나
대회 리허설에 참석하기 위해 동쪽에 있는 카네앙 루시옹으로 갔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그 당시 대회에는 총 12명의 참가자가 있었습니다. 공식 대회가 시작하기 전에 모든 참가자는 매주 연기 등의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 리허설 후 앨리스는 그녀의 아버지인 프란시스코가 오후에 그녀를 픽업하러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대회의 다른 활동에 참가해야 해서 집으로 돌아가 준비를 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후에 현장에 많은 스태프들이 앨리슨이 아버지의 차를 탑승한 걸 보았고 몇몇 사람들은 근처 슈퍼마켓에서 부녀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에 앨리슨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 대회 주최 측에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앨리슨은 이번 대회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었기에 대회에 관련된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최 측은 앨리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가 연결되지 않아 그의 친구 알렉산드로에게 연락했는데 알렉산드로도 앨리슨에게 연락을 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앨리슨의 휴대폰은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 오전 10시 30분이 됐는데도 알렉산드르는 여전히 앨리슨과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걱정이 되어 페르피냥 북서쪽에 있는 앨리슨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의 집은 3층 건물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가 한참 동안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어 떠나려고 할 때 위층의 창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는데 그의 몸은 젖어 있어 방금 샤워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프란시스코였습니다. 알렉산드로는 그에게 지난 이틀 동안 앨리슨과 연락을 할 수 없어 그녀가 집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위층에 있는 프란시스코는 앨리슨이 어머니와 함께 이틀 전에 툴루즈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툴루즈는 페르피냥에서 북서쪽으로 200km 떨어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는 모녀가 휴가를 더욱 잘 보내기 위하여 휴대폰을 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알렉산드르는 어딘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는 앨리슨에게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을 거라는 생각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미인 선발대회를 참가한 후 앨리슨은 매일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자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틀 전인 7월 14일부터 앨리슨은 SNS 업데이트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알렉산드르는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하다고 느껴져 밤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알렉산드르는 사건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게 된 상황을 전부 경찰에게 얘기했지만 그 당시 경찰은 앨리슨의 아버지인 프란시스코가 그의 딸과 아내가 툴루즈로 휴가를 갔다고 하니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날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8일 후 프란시스코와 그의 우부딸 리디아가 경찰서로 가 실종 신고를 하고서야 경찰은 모녀가 실종된 것으로 판단하게 됐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자신과 아내의 관계가 좋지 않아 이미 오랫동안 각방을 썼다고 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았지만 같은 방을 쓰지 않았습니다. 7월 14일 프란시스코와 그의 아내 마리조제는 크게 싸우게 됐는데 아내는 짐을 챙겨 딸 앨리슨과 함께 집을 떠났습니다. 처음 프란시스코는 아내가 자신과 싸워 홧김에 나간 거라 모녀가 며칠만 지나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그는 아내와 딸의 생필품까지 없어진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브딸 리디아로부터 모녀가 툴루즈로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는 일주일 전에 알렉산드르라는 사람이 앨리슨을 찾기 위해 집까지 왔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거의 2주를 기다려도 모녀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내와 딸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었지만 전부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때서야 프란시스코는 뭔가 잘못됐다고 느껴져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된 거였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곧바로 앨리슨과 마리조제의 휴대폰 신호에 대한 후속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신호 잡힌 시간은 지난 7월 14일 오후였습니다. 앨리슨은 미인대회 현장을 떠난 후 통화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조제는 그날 오후 5시 17분에 딸 리디아에게 본인의 행적을 문자로 보냈고 7월 15일 새벽에 휴대폰 신호가 프란시스코가 근무하는 막사 지역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휴대폰의 신호는 다시 없어졌습니다. 이건 두 명의 실종자가 툴루즈에 전혀 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앨리슨과 그녀의 어머니 마리조제는 운전면허증이 없어 두 사람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떠날 가능성은 배제되었습니다. 앨리슨의 집에서 약 2.7km 거리가 된 곳에 페르피냥 기차역이 있습니다. 경찰은 앨리슨의 집에서 기차역까지의 CCTV를 확인했지만 두 사람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통장에는 소비한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앨리슨과 그녀의 어머니가 현지에서 참변을 당한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모녀가 사라진 지 16일 만에 경찰은 단서를 얻기 위하여 사건을 민중들에게 공개하였습니다. 실종자 앨리슨 베니테스, 나이 19살, 키 174cm, 날씬한 체격, 갈색 눈, 밝은 갈색 머리, 실종 당시 청바지와 검은 조끼를 입었음. 실종자 마리조제 베니테스, 나이 53세, 신장 167cm, 실종 당시 검은색 옷을 입었음. 앨리스는 현지에서 꽤 유명하였는데 그녀가 어머니와 같이 실종됐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지의 언론도 사건을 추적하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종자의 가족들은 모든 친척과 친구들을 동원하여 페르피냥의 거리와 숲에서 실종자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단지를 배포하고 안내문을 붙이고 행인에게 모녀의 행적을 아는지 물었습니다. 앨리슨의 친구 알렉산드로도 그녀를 찾기 위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에 발표하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매년 수만 건의 실종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다 프란시스코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걸 발견하여 그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프란시스코에게 39살의 내연녀가 있다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 테레즈 가르시아이며 그 당시 바르셀로나에 있는 프랑스 영사관의 경비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혼했고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앨리슨 모녀가 실종되기 3개월 전부터 그녀는 프란시스코와 사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모녀가 실종되기 이틀 전에 프란시스코는 내연녀를 만나기 위해 바르셀로나로 갔었습니다.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프란시스코는 거의 모든 언론의 일면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앨리슨이 우연히 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어머니에게 알려줘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게 된 것이고 그 후 프란시스코는 실수로 아내를 숨지게 했으며 본인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그는 딸도 같이 숨지게 했다고 추측하였습니다. 점점 더 많은 언론의 보도로 앨리슨 실종 사건은 프랑스 전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프란시스코가 다른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남부 도시인 림에서 한 사람이 경찰에 연락하여 그녀의 여동생 시몬 올리베이라 알베스가 9년 전에 사라져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여동생의 실종이 사고가 아니라고 추측하였습니다. 시몬이 실종됐을 때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바로 프란시스코였습니다. 브라질 국적의 시몬은 30살에 실종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혼한 적이 있으며 4자녀를 키우면서 님에 있는 술집에서 트레이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술집에서 프란시스코를 알게 됐는데요. 그 당시 프란시스코가 님으로 파견된 건데 얼마 안 돼 두 사람은 사귀게 되었으며 동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몬은 4자녀를 친척에게 맡기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프란시스코는 경찰에 신문해 시몬이 집을 떠나기 전에 그와 싸웠었는데 그녀가 집안의 모든 물건을 챙겨 떠났다고 했습니다. 프란시스코도 휴대폰을 꺼내 시몬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경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시몬 사건은 앨리슨 모녀의 실종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건을 연결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앨리슨 모녀가 실종된 지 18일 후에 프란시스코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살이 엄청 많이 빠져 있었는데 이전의 건장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동의하에 경찰들은 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집은 마치 철저히 청소한 것처럼 깨끗하고 깔끔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집에서 앨리슨과 마리조제의 여권을 발견하였는데요. 이건 두 사람이 출국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다 사흘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7시 페르피냥의 한 군부대에서 한 군인이 화장실에서 프란시스코가 제복을 입고 세상을 떠난 걸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군인들이 잠든 새벽에 일어난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프란시스코의 유서를 발견하였는데 아내와 딸의 실종이 자신과 무관하며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거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비난을 참을 수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본인이 억울한 누명을 받게 됐다는 걸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는 동영상 하나를 남겼습니다. 영상은 하루 전 프란시스코의 의붓딸 리디아의 도움을 받아 촬영한 것인데요. 영상 속 프란시스코는 머리가 창백하고 수염이 헝클어져 매우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10파운드 이상 빠진 것처럼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스페인어 억양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는 가족이고 다른 가족과 마찬가지로 기복이 있습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앨리슨이 내 전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계속 버티고 있지만 터질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 프란시스코는 아내와 딸을 하루빨리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촬영하고 있는 의붓딸 리디아도 영상에서 여러 차례 울컥하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의붓아버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는 일부 친척과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신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시스코 베니테스는 1963년 12월에 스페인 알헤시라스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의료보조원이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4명의 자녀가 있었고 프란시스코는 막내로 태어나 가족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프란시스코의 부모는 그를 가톨릭 기숙학교 세우타로 보내 공부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프란시스코가 20살이 지나고서야 알헤시라스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3살의 프란시스코는 스페인 군대에 입대하여 군영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는 국경을 넘어 프랑스 웨인 부대 1등병으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대는 150명의 다양한 국적의 군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25살에 프랑스 동남부의 도시 마르세유에서 업무 집행하던 중 한 술집에서 웨이터를 하는 마리 조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4자녀를 둔 미혼모였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종종 마리 조제를 보기 위해 술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4명의 아이들에게 간식과 장난감을 자주 가져다 주어 아이들은 그를 아주 좋아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마리 조제는 그와 사귀게 되었고 결국 앨리슨을 낳게 되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앨리슨을 매우 사랑했으며 그들은 마르세유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프란시스코와 마리 조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9년 후 34살의 프란시스코는 마르세유 북서쪽에 있는 님이라는 곳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3살의 시몬을 만났습니다. 그녀도 4자녀를 둔 미혼모였습니다. 프란시스코는 그녀의 열정적인 성격에 반하여 마르세유와 님 두 도시를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두 여자친구는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으며 이런 생활은 7년 동안 계속되다 결국 들키게 되었습니다. 7년 후의 어느 날 공식적인 여자친구 마리 조제는 프란시스코가 바람핀 사실을 알게 되어 두 사람은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프란시스코와 그의 다른 여자친구 시몬도 자주 다투게 되어 두 사람의 관계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시몬은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며칠 후 그녀가 실종된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시몬이 사라진 지 이틀 후 프란시스코는 마리 조제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와 아이들에게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마리 조제는 그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2년 후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7살이 된 프란시스코는 승진하게 되어 그는 가족을 데리고 페르피냥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2년 후의 크리스마스 이브에 딸 앨리스는 아버지의 휴대폰을 보다가 우연히 아버지가 또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앨리스는 바로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바람 폈다고 알려 마리는 프란시스코와 크게 싸우게 됐으며 이혼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아내와 1년 넘게 부부 생활을 하지 않아 본인이 바람 피웠다며 오히려 아내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 후 프란시스코는 집을 떠나 군영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더 이상 싸우기 싫어 딸이 보고 싶을 때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가 집을 나간 뒤 그 내연녀와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다 1년 후 프란시스코는 스페인에서 일하다가 또 한 명의 내연녀를 만나게 됐습니다. 39살의 유부녀 마리 테레즈 가르시아인데요. 그녀는 2자녀가 있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아내와 이혼하고 프랑스를 떠나 내연녀와 함께 프랑스에서 사는 걸 계획하였습니다. 3개월 후 그는 프랑스에서 또 아내와 싸우게 됐는데 그 후에 모녀의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극히 평범하게 행동해 왔습니다. 그는 실종 사건이 발생하고 5일 만에 내연녀를 집으로 데려가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다 일주일 후 아내의 친척과 친구들의 압력으로 프란치스코는 경찰서로 가 아내와 딸이 실종됐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는 우붓딸 리디아에게 본인이 아내와 싸워 그녀가 딸을 툴루즈로 데려갔다며 만약 아내와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도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모녀가 실종된 지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저녁 프란시스코는 우붓딸 리디아에게 동영상 녹화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딸 앨리슨과 아내 마리조제의 실종은 자신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더 이상 이유 없이 여론의 비방과 비난을 받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10시에 프란시스코는 한 친척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그는 좋지 않은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친척은 그의 말을 듣고 걱정되어 그에게 하룻밤 묵고 가라고 했지만 프란시스코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다 자정에 프란시스코는 군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새벽 3시 30분에 그는 내연녀 마리 테레지에게 전화를 걸어 너무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그를 걱정하자 프란시스코는 그녀에게 사진을 보내며 안정시켰습니다. 잠시 후 마리 테레즈는 그가 걱정되어 다시 그에게 전화를 하여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전화를 하는 동안 계속 울기만 하고 딸 앨리슨이 그에게는 전부였다고 반복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은 그가 앨리슨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화가 끝난 후 새벽 4시에 프란시스코는 군영 화장실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3일 후 마리 테레즈는 프란시스코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보낸 소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포 안에는 보라색 스카프와 나중에 이해하게 될 거야, 사랑해 라고 적힌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마리 테레즈는 프란시스코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분명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프란시스코는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떠남으로 마리 테레즈는 아주 슬퍼했습니다. 마리 테레즈는 항상 프란시스코의 결백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프란시스코의 범죄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러다 경찰은 모녀가 실종 3일 만에 프란시스코가 갑자기 집에 있던 냉장고를 부대로 옮긴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전우를 집으로 불러 냉장고를 같이 옮겼는데요. 전우는 프란시스코의 집 싱크대에서 붉은 자국을 목격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는 상점에서 많은 소독제와 부식성 물질을 구입했습니다. 모녀가 실종된 후 프란시스코가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며칠이 흘러 이론적으로 그는 범죄를 저지르고 사건 현장을 정리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녀들이 실종되고 5일이 지난 후 프란시스코의 내연녀 마리 테레지가 프란시스코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녀는 창밖에서 들어오는 불쾌한 냄새를 맡았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프란시스코는 그 냄새가 이웃집 쓰레기통에서 나온 거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냄새가 이웃집에서 난 것이 아니라 1층 차고에서 난 것이고 그러면 차고가 범죄 현장일 수 있다고 추측하였습니다. 경찰은 프란시스코가 아내와 딸을 차고지 아래 공간에 숨겼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차고에서 루미놀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역시 형광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 언급해야 할 건 일부의 표백제도 루미놀을 빛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차고 바닥에 다락문이 있었는데 바로 아래에 크롤링 공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락문의 주변이나 내부에는 어떠한 유력한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크롤링 공간에 정화조가 있어 내연녀가 맡은 냄새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집안의 다른 곳에서 루미놀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몇몇 곳에서 형광 반응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법의학자는 침실 침대 발치에서 소량의 붉은 액체를 추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종된 앨리슨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월 말에 경찰은 상황 파악을 위해 프란시스코가 근무하던 병영으로 갔습니다. 한 군인은 지난달 병영에서 거의 30장의 시트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7월 말 여러 사람들이 프란시스코가 군부대 세탁실에서 카펫과 시트를 세탁하는 걸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그가 고기를 해동할 때 실수로 붉은 액체를 침대 시트에 묻혔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군대에서 사라진 시트가 그가 무언가를 포장하는 데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의학자는 군대의 세탁기와 프란시스코의 냉장고에서 전부 붉은 액체 성분을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전부 실종된 앨리슨의 DNA로 알려졌습니다. 프란시스코의 차량 운전 기록에 따르면 그는 아내와 딸이 실종되고 본인이 숨질 때까지 총 5,000km를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의 휴대폰 위치 기록을 확인하여 그가 늦은 밤에 페르피냥 해변 휴양지 포르투카트로 여러 차례 갔던 걸 확인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3일간 해당 지역을 수색하였습니다. 그들은 소나무 숲, 호수, 그리고 해안을 수색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프란시스코의 컴퓨터를 확인한 후 그가 시간관리 전문가인 걸 알게 됐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아내와 많은 내연녀들과 접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나이트클럽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프란시스코가 일하던 지역에 그의 전 여자친구 시몬의 실종 외에 그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2건 더 있었습니다. 피해자 산드라 마틴은 사건 당시 21살이었고 브라질 사람이며 2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하였습니다. 1999년 1월 어느 날 밤 그녀는 남편과 말다툼이 벌어져 그녀는 남편에게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낼 것이라고 하고 이지오그 타라스콘에 있는 집을 떠난 후 실종되었습니다. 그러다 2달 후 한 어부가 산드라의 집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강에서 한 여성을 발견하였는데 확인 결과 그녀가 바로 실종한 산드라였습니다. 산드라의 남편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기소됐지만 법원은 결국 그를 무죄로 석방하였습니다. 산드라는 시몬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시몬의 남자친구가 바로 프란시스코였습니다. 사건은 1999년에 발생했는데 그 당시 프란시스코는 오드에 있는 카스텔 로다리에 군에서 복역 중이었는데 산드라의 집에서 차로 1시간 남짓 거리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드라에게 일어난 일이 프란시스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2009년 5월에 A9 고속도로에서 특수업종을 하는 브라질 여성이 손님을 대접하다 차 안에서 참변을 당했습니다. 사건 당시 프란시스코는 그곳에서 가까운 군영에 있었는데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결국 미스터리로 남게 됐습니다. 그 지역에서 갑자기 사라진 3명의 젊은 브라질 여성은 프란시스코와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아무도 프란시스코를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진실은 더욱 알 수 없게 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된 단서로 프란시스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측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란시스코의 의붓딸 리디아는 계속해서 의붓아버지가 결백하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앨리슨과 마리조제의 실종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갔는지 아직 살아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앨리슨이 사라진 후 미스 랑그롱 루시옹 미인대회에 1년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미인대회는 8월 11일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앨리슨은 이전 미인대회에서 준우승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녀도 그 당시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하지만 9월 10일 경기가 끝난 후 그녀는 자택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때가 앨리슨 모녀가 사라진 지 거의 2달이 지났고 프란시스코가 숨진 지 1달 이상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기이하게도 그 당시 대회의 우승자인 노마 줄리아도 우승을 하고 얼마 안 돼 19분 사진을 촬영한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우승 타이틀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에 아마 프란시스코가 범인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우연이 한 사람에게 밀집되어 발생한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동기가 있으며 시간도 맞았고 그가 계속해온 행동과도 동일하였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측면을 전부 제거하고 순수하게 이성적으로 사고한다면 프란시스코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법원에서도 이 사건의 범인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만약 추측으로도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그럼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프란시스코는 앞선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모녀의 실종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 겁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앨리스는 미인대회를 참가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녀는 그 대회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며 우승을 목표로 했는데 우연히 미인대회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게 되어
그녀가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말했는데 그 두 사람은 참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사건 이후 사람들은 프란시스코를 용의자로 지목하게 되고 이게 바로 범인이 기대했던 결과이기도 할 것입니다. 진범은 프란시스코가 그의 아내와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그에게 몰았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본인을 사건과 관련 없게 한 겁니다. 진짜 그렇다면 정말 완전 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